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죠. 화요일과 목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막 하루에 2,000명 가까운 숫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2학기부터는 등교 확대를 추진해서 수업을 정상적으로 해보겠다라는 목소리를 처음에 밝혔는데 이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교육부는 그럼 어떤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지 신보라 의원께서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지난 9일 교육부는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해서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단계적으로 등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9월 6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에는 전국의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가 전면 등교를 하게 되고요. 네. 4단계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에서 6학년도 네. 2분의 1까지 등교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도 3분의 2 이하로 등교를 하고요. 네. 고등학교의 경우는 고3은 매일 등교하고 고1, 2는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도 가능합니다. 등교 수업 요구가 많은 유치원과 특수학교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면 등교할 수 있고요. 네. 소규모 학교와 농산 어촌학교는 개학 시 1단계에서 3단계까지 9월 6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코로나 4차 대유행 상황에서 학습, 심리, 정서 측면의 결손과 사회성 저하 등의 대면 수업 축소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네. 효과적인 교육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등교 수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교육부 입장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예.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면 등교를 반대하는 청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9일 2학기 전면 등교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델타 변이까지 나온 상황에서 2학기 전면 등교는 아니라고 본다. 지금 저희 학교, 저희 옆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렇겠죠. 학생들의 건강, 안전, 발달을 정말로 위한다면 상황을 봐가며 4단계 원격 수업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네. 10일에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중에 유치원 저학년 전면 등교에 대한 선택권을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도 등장했고요. 초등학교 1학년과 유치원생을 키운다고 밝힌 청원인은 전면 등교는 찬성하지만 그 시기가 지금이어야 하는 건가 되물었고요. 학교는 선생님들과 학생들만 있지만 학생들은 각자의 가족들도 있고 선생님도 그렇죠. 각자의 가족이 있고 그 가족들이 접종을 했는지 확진자 접촉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며 학교가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아이들은 백신 접종조차 못한다. 돌봄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고 원격이 필요한 아이도 있다고 생각한다. 선택적으로 등교나 원격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뭐 오프라인 수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한다. 지금 그런 얘기로 들리고 하지만 시기가 워낙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스럽다. 지금 특히 건강, 안전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해 주셨어요. 어떤 문제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자, 등교 확대 문제 두 분과 함께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은혜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느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상황도 있지만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의 휴가철에 또 휴가 다녀오시는 분들이 또 지역 감염 전파자도 생기고요. 이제 또 델타 변이 같은 경우도 있어서 네. 사실은 뭐 대한민국의 경우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지금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만 명씩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좀 위기의 상황에서 이제 좀 우리가 개학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전면 개강을 할 것인가 이런 좀 논의가 있는데 교육부에서 이제 발표한 것은 이제 9월 6일을 기점으로 전면 등교를 준비하겠다고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 9월 3일까지 한 달간 이제 좀 그 준비를 하는데 지금 보면 고3이라든지 그다음에 고교 교직원들은 이제 2차 접종이 9월 3일에 끝납니다. 예.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교직원들도 9월 11일까지 2차 접종이 완료가 되고요. 예. 그리고 이미 뭐 그 초 1, 2라든지 그다음에 특수학교 교직원들은 이제 2차 접종까지 다 마친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학교 내에 있는 모든 인력들은 백신을 2차까지 완료한 상태일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고요. 만약에 4단계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9월 달에는 3분의 2만 등교를 하게 하고 그리고 막 한 3단계일 때는 이제 전면 등교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사실 백신이 모든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도 미국도 한 50%, 영국도 58%, 이스라엘도 60%가 넘는 2차 접종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이런 선진국들에서는 마스크를 좀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요. 그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백신은 맞을 수 있는 분들은 다 맞았다고 한다면 방역 수칙을 지킨다면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방역 수칙에 관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 학습적으로 지도하고 인성적으로 지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업무와 또 이외에 안전 문제도 해서 추가로 한 5만 명 정도를 그 방역 담당할 수 있는 그 보조할 수 있는 분들을 또 배치한다고 교육부에서는 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상시적인 환기라든지 특히 이제 급식이 마스크를 벗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급식할 때에 방역을 좀 지킨다면 실제로 뭐 지역 감염이 높으면 학교 감염도 높지만 상대적으로 저희가 올 1학기까지 봤을 때는 학교가 그래도 더 안전하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부모님들은 좀 많이 걱정이 되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요즘 최근에 우리가 하루에 한 40만 명씩 백신을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추석 때까지면은 이제 한 3,600만 명 정도가 백신을 맞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제를 식약청에 제출도 했죠. 그래서 이제 치료제가 이제 곧 개발이 될 것이고 또 백신도 이제 충분히 좀 원활하게 수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도 하려고 이제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단 우리가 등교를 지금 일단 한 달 뒤로 이제 예정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우리가 뭐 10월이다, 11월이다 이렇게 무기한 연기할 수는 없는 것인 것 같고 만약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9월 한 3일까지 또 너무나 좀 위급한 상황이고 아이들이 어렵게 됐다라고 하면 그때 저는 또 다른 방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적어도 우리가 9월에 개강을 해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사회성도 기르고 친구들과의 그런 소중한 경험을 하겠다. 요즘 제가 그 아이들 놀이터를 보면 놀이터에 모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래를 싹 치우고 그 바닥에 이렇게 좀 약간 폭신폭신한 그런 재질로 된 거를 많이 깔아서 우리 때 그 모래를 만지면서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건 좀 뭐 물리적인 거긴 하지만 친구들과 정말 사실 우리가 좀 싸우기도 하고 또 막 서운하기도 하고 또 친구가 힘들면 공감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온라인상에서는 저는 좀 불가능한 것들이다. 없죠. 그리고 그 시기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아이들의 안전을 좀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신보라 의원께서는? 네, 실은 이제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 5월 중순경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일일 확진자 수가 700에서 800명대가 그렇죠.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교육부는 백신 접종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당시에는 이제 1000명대 아래로 유지 관리되는 범위에서 9월 전면 등교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여름 방학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다. 그렇죠. 그때가 이제 5월 중순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전면 등교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지금 상황은 또 그때 5월과는 또 완전히 환경이 달라졌죠.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좀 돌파했고 교사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지금 여름 방학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모더나 공급에 비상이 좀 걸리면서 접종 간격을 최대 6주로 늘리게 됐고 그래서 교사들에 대한 접종도 원래는 4주였다가 5주 정도로 지금 미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 편차가 있겠지만 1주나 2주 정도 교사들의 접종이 지연되는 수 있다.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면 등교를 검토했을 때 상황이 좀 달라진 부분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교육부에서도 조금 인지를 하고 이 상황에 대한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국민청원의 내용도 실은 전면 등교 자체를 모두 다 이렇게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시기상 좀 미뤄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과
전면 등교를 하게 되더라도 학부모의 선택권도 함께 보장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도 보면 너무 걱정이 돼서 아예 가정학습을 하겠다. 뭐 홈스쿨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아이들 확진보다는 전면 등교라는 타이틀이 더 중요한 분들이 정부에 계시니까 내 아이의 안전은 운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학습 격차, 학습 태도의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 예. 그게 취약계층의 자녀일수록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산층 이상의 자녀분들은 그걸 이제 사교육으로 그렇죠. 대체하거나 아니면 부모들이 자진해서 원격 하거나. 수업을 하더라도 네. 옆에서 이제 돌봄이나 보조가 케어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실은 취약계층 자녀분들은 이제 거의 이제 방치되거나 그렇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를 다시 오프라인 공간으로 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이제 코로나 단계가 확산되고 이게 심각해졌을 때마다 실은 학부모분들도 자녀들의 대처들이 실은 제각각이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예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지도 않는 않고 분도 있고 어디 야외에 나가거나 이런 것들 자제하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그 아이가 교육에 있어서 완전히 소외되지는 않도록 하는 인프라와 장치가 구축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선택권도 좀 존중해 줄 필요는 저는 있다라는 네.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실은 코로나가 지금 발생하고 우리가 이게 대해서 대응한 지도 한 1년 반 가까이 그렇죠. 되는데 네. 원격 수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시작을 했지만 그런 인프라 구축이 여전히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오프라인 수업으로 돌리고 전면 등교를 하더라도 학부모의 이제 선택권을 존중한 측면에서 네.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그 집에 있을 때도 실시간으로 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오프라인 수업에 비해서 양질의 문제가 별로 떨어지지 않는 조건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네, 실은 그게 1년 반 동안 정부 예산이 투여됐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이제 잘 되고 있지 않는 것들이 여러 보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원격 수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취약계층의 PC나 이런 것들을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학교나 교사들의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이 쓰였다고 해요. 네. 보면 초중고에 기가급 무선망을 설치하는 예산, 교사들의 노후 PC를 교체하는 예산들에 훨씬 더 많이 쓰였다라고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원격 수업용의 스마트 기기 같은 경우는 워낙 이 화면이 작아서 아이들이 집중도가 훨씬 떨어진다. 그렇죠. 차라리 PC랄지 이런 것들을 보급하게 해서 아이들이 화면으로도 잘 볼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도 굉장히 부족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구축이라든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권 보장과 함께 그런 인프라 구축들이 실질적으로 잘 구현되는 조건들을 같이 구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전제되는 듭니다. 부분도 얘기해 주셨고 학부모의 선택권, 뭐 환경에 따른 변화된 환경에 따른 그 방법의 선택, 뭐 이런 것도 지금 지적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대한민국이 정말 코로나 상황에서 총선도 치르고 그리고 수능 시험도 보고 정말 그런 그렇죠. 좀 위험한 순간에 네. 또 현명하게 잘 대처했던 것은 저는 정부의 노력과 또 국민 여러분들의 방역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많이 좀 저도 아이가 있지만 되게 좀 불안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저는 선택권 같은 것도 좀 고려해보고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저는 사실 아이들이 빨리 좀 뛰놀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좀 부대끼고 그렇죠. 이런 경험들을 좀 하길 바랍니다. 네. 자, 앞으로도 저희가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따라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에 따른 또 뉴스들은 계속 좀 챙겨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뉴스는 새 대법관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오경미 판사 어떤 인물이고 지금 현재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지 정은혜 의원께서 먼저 좀 정리해 주시면 같이 한번 들여다보죠. 네, 오늘 9월에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가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네. 오경미 판사는 52세고요. 사법연수원 25기입니다. 네. 대법원은 오 판사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지, 사회적 약자,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자질을 갖췄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폭넓은 법률 지식 등을 겸비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이제 3명인데요. 이제 오 판사가 임명이 된다면 역대 최다인 4명이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법조계에서는 오 고법판사를 평가할 때 그 2018년에 우간다 여성 난민지위 인정 판결을 자주 입에 올립니다. 네. 이게 정치적 박해가 아닌 어떤 뭐 동성애나 양성애 이런 이유로 했던 박해인데요. 이 분을 이제 난민지위로 인정을 했던 대한민국에서 첫 판결이었습니다. 네. 또한 중학교 3학년 그 여학생이 동급생들에게 그 폭행을 당하고 하고 나서 극단적인 사건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는데요. 네. 1심과는 달리 그 SNS상의 언어 폭력의 심각성을 주목하면서 가해 학생들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이 판사가 내린 주요한 판결로 거론이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성범죄 분야에 남다른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법원 젠더 법 연구원의 소모임인 인터뷰단 및 재판 다시 돌아보기 팀에서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N번방 관련해서 이제 디지털 범죄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네.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서 초대 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대법관에 오경미 판사가 임명되면 이제 여성 대법관 숫자가 4시 된다, 늘게 된다 이제 지적을 해 주셨고, 사회적 관심이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 주셨어요. 판결 또 주목을 받는 판결들도 짚어 주셨고. 자,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죠. 네. 먼저 신보라 의원께서. 네, 오경미 판사가 이제 대법관 후보가 된 부분에서 주목되는 게 좀 크게 3가지 있는 것 같아요. 네. 난민 여성,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어떤 관심과 그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판결을 한 판사라고 하는 네. 점, 그리고 이제 대법원을 가기 위한 여러 이제 코스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고법 부장판사 정도를 거쳐야 대법관이 되는데 그걸 네. 이제 거치지 않고 대법관을 직행한 코스라고 하는 점. 네. 그리고 이제 대법관이 되게 되면 여성 대법관 4인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는 점. 이 3가지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대법관 후보자는 지금 대통령께서 임명 제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걸 거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국회에서는 이제 대법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인사청문 절차를 이제 밟게 되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후보자가 임명 제청된 후에 주요 이력 경력 등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인사청문 과정에서는 아마 도덕성, 그렇죠. 중립성, 전문성 네. 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검증을 하게 될 거고요. 특히나 이제 대법관은 어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고 네. 또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네. 어떤 공정성이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아마도 야당에서는 특히 이제 도덕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검증들을 주요하게 다룰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정치적 중립성 부분에 대해서 실은 지금 대법원장, 대법관을 포함해서 14분이거든요. 네. 14분 중에 한 분만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하는 대법관과 대법원장으로 다 구성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후보자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소속되어 있던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에요.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 부분에 대한 검증이 아마 좀 더 치열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판사의 전향적인 그런 판결 등에 대해서는 특히나 또 디지털 성범죄 그렇죠.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 법들이 좀 뭐 보수적인 경향이 네. 있다 보니까 현대사회에 발생하는 여러 범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그런 부분에도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는 부분에서는 평가할 만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만약 이분께서 대법관이 되시게 된다면 또 대법관 구성에 있어서의 여성의 유리천장을 네. 다시 한번 제고하게 되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실은 우리나라 그 정부 수립 이후에 대법관 자리에 오른 여성이 전체 152명 중에 7명에 불과하다고 해요. 참 그래서 힘든 이번에 길을 가신 거군요. 임명이 네. 되면 8번째 대법관, 그러니까 정부 수립 역사에서 8번째 대법관이 되는 정부 거고요. 수립 이후에. 네.
여성 대법관이 처음 등장한 게 2004년이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김영란법으로 잘 알고 있는 김영란 대법관 네. 임명이 2004년에야 첫 여성 대법관이었다고 하니까요. 그렇군요. 그만큼 대법관의 구성에 있어서의 여성 대표성이랄지 이런 재고가 상당히 꽤 늦은 과제였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가지하는 이제 첫 사례가 뭐 된다고도 그렇죠. 하는데 아마도 대법관이 가기 위한 코스에서 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하는 게 뭐 중요한 어떤 거였겠지만 고법 부장판사도 아마 여성 비율이 꽤 낮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아마도 저는 문재인 정부가 여성 대법관 적임자를 좀 찾는 데 더 주력했을 것이라고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이례적인 또 케이스로 발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여성 대표성이 제고되는 만큼 사회를 바꾸는 여러 판결에도 좋은 영향은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은혜 의원께서. 이번에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 되는 거죠. 예, 예. 대법관이 되는데 굉장히 평가가 좋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또 과거에 화학약품 운반선에서 일한 항해사의 두드러기가 이제 직무상의 질병이다 이렇게 또 판결을 내려주셔서 2020년 전북지방변호사회 법관 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또 선정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한 달 정도 걸려서 이제 임명이 되실 텐데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대법관 중에 루스 네. 베이더 긴즈버그. 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최근에 또 이제 향년 87세로 이제 또 사망을 그렇죠. 하셨는데 네. 이분이 이분이 말씀하셨던 말 중에 명언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런 질문을 항상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여성 대법관이 몇 명이 있으면 충분합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9명 중 9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좀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전원이 남성일 때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이분이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87세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또 컬럼비아 로스쿨을 졸업하셨는데 이제 네.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어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 여성, 아기 엄마다. 이런 차별로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취업을 못하고 계시다가 이제 한 대학에 이제 교수로 또 부임하게 되셨는데 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성차별에 대해서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이분은 남성의 역차별 문제도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네. 그것도 차별이죠. 네, 그렇죠. 네. 싱글 데디들이 누리지 못하는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찾아주셨고 그리고 특히 여성 군인들에 관한 그런 복지 그리고 군인들의 주거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좀 싸워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국회에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체가 아니라 세대 공존이다. 이 얘기도 많이 하고 20대도 있고 70대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속한 성이나 자기가 자신의 배경에 따라서 관심사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임명되신 분은 굉장히 좀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 그리고 청소년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우리 시대가 좀 변화해야 할 것이 이제 고도 성장을 누렸지만 그 이후에는 네. 정말 사회에 소외된 분들을 돌아보는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너무나 충분한 자질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법관의 가장 큰 업무가 정말 법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예.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일일 텐데 이제는 정말 젠더 감수성 우리의 바뀐 사회적인 그 감수성을 가지고 좀 더 변한 시각을 가지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많은 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두 분의 말씀 들으면서 저도 같이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 정은혜 신보라 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